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라는 작품이고 정여울 작가의 책입니다. 책은 총 4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에서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작가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필연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을 연기해야 했어요. 내성적인 성격의 역사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30대 중반까지 내성적인 성격을 부끄러워한 시절. 두 번째는 내성적인 성격의 장점을 발견하여 기뻐했던 시절.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온전히 집중하여 나만의 세계를 창조하느라 언뜻 보면 괴짜로 보이지만 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했죠. 세 번째 시기는 내향성과 외향성의 이분법적 경계를 뛰어넘기에 애쓰는 지금이죠. 잠재되어 있는 90%의 내향성과 10%의 외향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었죠. 글쓰기는 내향성의 집중력과 외향성의 표현력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과연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취업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죠. 반드시 취업에 도움돼야 한다는 강박은 없었지만 대학생 안에서 정말로 배워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었어요. 작가는 대학이 취업의 관문이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스스로 탐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학생을 하면서 후회했던 것이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친구들과 깊이 사귀지 못하며 상처받을까봐 새로운 것에 도전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죠. 생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이 순간은 오직 한 번뿐인데 세상이 목말라하는 것을 찾아 유행이나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나의 열정과 세상의 허기를 일치시키는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작가는 사랑이 넘치는 집에서 자랐지만 트라우마 투성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1등을 하면 다음에 또 1등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죠. 무늬만 넘친 딸이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행복한 가정 속의 일원으로 보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도 실은 밝고 따뜻한 페르소나를 집단적으로 연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며 혹독하게 교육하는 부모들, 아내를 착취하는 남편들, 때리지는 않아도 매일 냉담한 언어와 표정으로 서로를 학대하는 가족들. 사랑이 부족해서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가족 안의 상처를 치유려 하는 최고의 시작은 바로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용기 내어 고백해야 돼요. 미안하다는 말은 아주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아무리 늦게 도착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아직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는 말이니까. 상처를 다독이고 내가 당신을 아주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앞으로 더욱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담아 속삭여보세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오늘부터 잘할게.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게. 이러한 평범한 말이 지닌, 사소한 말이 지닌 기적같은 치유의 힘의 장소가 여러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2부,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당신까지도. 페르소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하고 치장할 수 있어요. 반면 그림자는 우리 안에 아픈 상처들이 쌓여 이루는 내면의 어두운 부분이기에 연기할 수가 없죠. 전혀 안 취했다고 갈짓자로 걷는 사람, 부정부패를 정질러 놓고 청문회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바로 심리적 방어기제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어기제는 눈앞에 닥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타인은 물론 자신의 감각까지 속이는 정신적 책략이에요. 망각이나 합리화 역시 방어기제의 한 가지 종류죠. 정원 가꾸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다가 가지치기를 하는 정원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식물들이 불쌍했어요. 그런데 만약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수없이 뻗어나가 식물스럽게 변하고 장가지가 많아지면 나무의 햇빛과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지 못해 나무의 상태가 나빠지죠. 가위질의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정작 나무나 꽃의 생장을 망쳐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절단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나무의 열매와 꽃이 더욱 아름답고 튼실하게 생장할 수 있기 위해서 가지치기는 꼭 필요한 성장통이죠. 우리의 마음도 정원을 닮았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인간관계를 잘라내야 할 때가 있고 내 안에 너무 많은 욕심에 장가지를 과감하게 쳐내어 내 꿈의 커다란 줄기를 지켜내야 할 때가 있죠. 욕망의 장가지는 부분의 아픔을 통해 전체의 궁극적인 성장을 꿈꾸는 것이죠. 무조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꿈의 큰 가지가 제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욕망의 장가지들을 조심스럽게 쳐내보세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신경 쓰는 마음의 장가지들을 쳐주고 인생의 커다란 드라마를 상상하며 큰 그림을 중심으로 욕망의 가지치기를 해보세요. 하루 1시간 동안 아무 욕심 없이 산책을 한다거나 마음 챙김을 위한 명상을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더 나은 삶과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정신적으로는 훨씬 지혜로운 스케줄 관리가 될 거예요. 최근 조현병을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과 연관된 강력범죄가 날로 그 흉악함을 더해가면서 정신질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마음의 그림자는 범죄자에게만 드리우는 내면의 어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간 자체의 열등함,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콤플렉스, 다 잊은 줄만 알았던 트라우마나 평생 억누르고 살아왔던 분노의 집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타인의 시선에는 정확히 보이지만 자신이 바라볼 때는 은밀한 사각지대에 존재해요. 가끔 내 안에 낯선 그림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죠. 이런 순간을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명랑한 성격을 자부하던 사람이 식당 직원의 작은 실수나 마트 계산대에서 새치기 같은 문제에 엄청나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자부하는 원만한 성격이 그 사람의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기하고 다듬어온 인격이죠. 우리의 감정을 숨기기 위한 정교한 가면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 안의 그림자와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우리 안의 무의식과 좀 더 친밀해짐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화가 나도 참고, 옳은 일이 아니어도 참고, 슬퍼도 참고 또 참았다면 부당하게 견딘 억압된 진짜 감정은 언젠가는 우리의 뒤통수를 칠 거예요. 심리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은 이런 그림자를 의식하여서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나아가 슬픔과 스트레스와 화해하기 위해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혼자 있어 보세요. 그리고 분노에 쌓인 내 인생의 분노의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달래주고 토닥여주고 마침내 홀로 설 수 있도록 감정의 분출구를 열어주세요.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에 더 큰 분노로 화답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니까. 우리는 분노를 다른 감정으로 해소하거나 새로운 에너지로 승화시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내면의 신호를 기울이며 신의 그림자를 돌볼 시간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감정 중 하나가 열등감 아닐까요? 그런데 그 심각한 열등감이야말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뛰어넘는 우상이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의 절망, 고통, 우울, 슬픔을 뛰어넘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작가가 열등감과 질투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포도의 심리를 극복하는 것이죠.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솝우화에서 여우는 잘 익은 포도를 발견했는데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결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보고 저 포도는 분명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질투심의 본질을 잘 보여주죠. 내가 갖고 싶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면 더 이상 신포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탁월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쪽을 택했죠. 타인의 훌륭한 것을 훌륭하다고 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인정하면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열등감의 부정적 에너지를 배움을 향한 열정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로 역전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통의 최고점과 행복의 최저점을 정하는 것이죠.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성찰해보고 이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행복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이상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여기까지구나, 이 정도 이상의 고통은 거부해야겠다, 이만하면 충분히 행복하다는 판단은 나를 더 많은 행복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구해줘요. 셋째,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또렷이 구분해보는 거죠. 유리창이 깨져버린 망연자실한 사람을 보고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리창이 깨진 것이지 영혼이 부서진 것은 아니야.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힘든 일이 생긴 것이지 반드시 절망해야 할 필연적 사건이 터진 것은 아니에요. 극복해야 할 힘든 일이 생긴 것뿐이지 그게 희망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지금 감정이 무엇인지 또렷이 구분해보세요. 마음의 안부를 물을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이 어떤 감정에 빠져 이성적 판단을 그르치고 있을 때,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를 마음 놓침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어떤 마음과 행동의 주체인지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를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문득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념에 빠져 지하철을 지나치거나 분노로 인해 말실수로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죠. 우리에겐 마음의 안부를 물을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아 잘 있니? 라고. 그럼 마음이 대답하겠죠. 이제 와서 내 안부를 묻는 거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잘못한 거야 라면서.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 잡을 기회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안부를 물으며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미래의 고통에 더욱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자기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공포나 우울에 휘둘리지 않으며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 상처의 치유 속도도 높아지죠. 반대로 자신을 탓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요. 난 역시 안 돼 라는 식의 자기 혐오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타인의 공감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감력도 떨어져요. 경쟁의 압박 속에 아무리 잘해도 다음엔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을 격려하는 마음 챙김의 기술을 잃어가고 있어요.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고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타인의 애정어린 조언조차 밀어내고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맺기에 서툰 것이죠. 자기와의 관계 맺기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의식적 자와 에고와 보이지 않는 내면적 자와 셀프의 대화예요. 의식적 자아 에고가 지나치게 발달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죠. 의식적 자아 에고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면적 자아 셀프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깊은 자기인식의 총합이죠.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휘둘리는 사람은 내면적 자아가 견고하지 못하고 의식적 자아의 감정 변화에 일희일비하죠. 의식적 자아가 너 정말 괜찮니? 라고 물었을 때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슬픔을 이겨낼 거야 라고 속삭이는 셀프의 깊은 위로로 자기 공감은 시작되거든요. 작가는 프리랜서로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도 공지받지 못한 채 일감이 끊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고 왜 추방당하는지 모르는 채 추방당할 때마다 내 존재의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떤 사람은 글이나 쓰고 여행이나 다닐 수 있는데 네 팔자가 부럽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렸죠. 작가는 글을 쓸 때마다 인생을 걸고 있어요. 글쓰기의 소중한 재료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죠. 사실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당신은 이미 작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매번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작가로서의 삶이 취직의 결격 사유였죠. 작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 때문에 매일 불안에 떨었어요. 근데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하나같이 불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삶 자체가 본래 불안하고 현대사회의 노동 환경 자체가 불안하다는 더 큰 틀의 진실을 성숙하게 인정해야만 했죠. 내가 느끼는 불안을 프리랜서에 특수한 게 아니라 삶 자체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는 언제 이 일감을 놓칠지 모르니 매 순간 최선을 다했죠. 이를 넘어 타인과의 따스한 관계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 최고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길과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거죠. 얼마 전 독자에게 작가님, 직장에서의 감정노동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회생활에 소질이 없어요. 선생님 문화생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이런 도피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정한 치유법이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인간관계를 완전히 피할 도리는 없기 때문이죠. 작가에게도 사회생활이 필요해요.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늘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우선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나의 문제를 최대한 직면한 뒤 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늦지 않아요. 이곳에서 견디지 못하는 고민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도피책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프리랜서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정된 공간에서의 조직생활은 피할 수 있지만 더 커다란 의미의 사회생활은 피할 수 없어요. 더 나은 일감을 찾기 위해 매일 새로운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분투해야 해요. 다음해가 아니라 지금 나의 최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 꿈의 씨앗을 뿌리고 내 꿈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더 나은 나, 향기로운 나 자신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꿈은 성공이라는 무언의 등식이 각인되어 있어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 성공하고 싶습니까? 라는 뉘앙스가 묻어있죠. 여러분이 30이 넘었는데 아직 꿈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삶의 찬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아름다운 내면의 신호탄이에요. 당신이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매번 새로이 발견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에요. 30이 넘도록, 심지어 80이 넘어서도 아직 매 순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평생 열어놓을 줄 아는 지혜롭고 용감한 존재가 아닐까요?